2024년 여름, 전라남도의 한 해안 마을은 다른 해와 다르지 않게 느릿한 삶의 리듬을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은 작았고 주민 대부분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작은 밭을 일구며 살아갔다. 여름 햇살은 뜨거웠지만 바닷바람은 늘 시원하게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다. 아이들은 방학을 맞아 매일같이 골목과 해변을 누비며 뛰어다녔다. 마을 어귀에는 오래전부터 버려진 우물이 하나 있었다. 메마른 우물이라 불린 그것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이었으나 지하수가 고갈된 뒤로는 아무도 찾지 않았다. 시멘트로 둘러싸인 둥근 입구와 이끼 낀 벽돌, 그리고 주변에 자란 잡초가 그곳의 세월을 증명하고 있었다. 어른들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흔적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모험심을 자극하는 은밀한 놀이터였다. 그날도 몇 명의 아이들이 돌멩이를 주워 우물 속으로 던지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돌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딱 하고 울려 퍼지는 소리가 묘하게 재미있어 아이들은 깔깔대며 더 큰 돌을 찾아왔다. 그러던 중 10살쯤 된 한 소년이 우물 속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외쳤다. 얘야, 저기 봐. 뭔가 빛나는 거 있어. 다른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기울어진 햇살이 정확히 우물 속으로 스며들자 바닥 한쪽에서 작은 반짝임이 드러났다. 순간 모두의 눈이 커졌다. 그 빛은 유리조각이나 깡통처럼 불규칙하지 않고 일정한 곡선을 그리며 반사되고 있었다. 금. 아니야. 반지 같은데? 설마 누가 저런 데다 반지를 버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근거렸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스쳤다. 평소 같았으면 장난삼아 돌멩이를 더 던지고 말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빛나는 물체는 분명 특별해 보였다. 결국 아이들은 우르르 달려가 근처에서 고기를 손질하던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마을의 한 어부가 밧줄을 가져왔다. 그의 얼굴에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듯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어느새 진지해졌다. 그는 밧줄 끝에 갈고리를 매달아 조심스럽게 우물 속으로 내려보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고 몇몇 어른들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채 우물 주위로 모여들었다. 바람은 잠시 멎은 듯했고 갈매기 울음소리마저 멀게만 들렸다. 잠시 후 갈고리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전해졌다. 어부는 힘을 주어 천천히 끌어올렸다. 밧줄 끝에 매달린 작은 물체가 햇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낡고 바랜 금반지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 흙과 습기에 잠겨 있었기에 광택은 사라졌고 표면에는 녹과 이끼가 얽혀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반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단순한 장신구일 수도 있었지만 우물 속에서 수십 년을 잠들어 있다가 이제야 세상 위로 드러난 사실 자체가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다. 한번 안쪽을 봐야겠네.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돋보기를 꺼내 반지를 살폈다. 모두가 고개를 내밀고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내 그의 입술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정호 미선 1980년 5월 17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어른들은 얼굴빛이 굳어졌다. 노인의 눈가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 듯 깊은 주름이 생겼다. 정호. 미선, 누군가 중얼거렸다. 설마 그 정호랑 미선, 또 다른 이가 낮게 말했다. 아이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누구예요? 왜 그래요? 그러나 어른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름은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면서도 동시에 아프게 남아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이 마을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다. 막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가 결혼 사흘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신랑의 이름은 정호, 신부는 미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그들의 결혼은 마을 사람 모두가 축복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라진 그날 이후 마을은 뒤집혔다.
주민들은 산과 바다를 샅샅이 뒤졌고 경찰까지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일부는 도망간 거다으라고 수군거렸고 일부는 누군가 해를 입혔다에라고 의심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 우물에는 원래 저주가 깃들어 있다에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며 사건은 점차 잊혀졌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고 새로운 세대는 그 일을 단지 오래된 괴담처럼만 들었다. 그러나 지금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메마른 우물 속에서 발견된 반지. 그 안에 새겨진 이름과 날짜는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불안과 의문, 그리고 오래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두리번거렸지만 본능적으로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했다. 우물에서 건져 올린 반지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전 미궁 속으로 사라진 진실을 다시금 세상 위로 끌어올리는 단서였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을 전체가 다시 한번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될 운명을 예감했다. 아이들의 호기심이 불러낸 작은 반짝임은 이제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뒤흔들 거대한 파문이 시작이었다. 우물에서 끌어올린 낡은 금반지가 햇빛 아래서 미약하게 반짝일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표면은 이끼와 녹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안쪽에 새겨진 글씨만은 의외로 또렷했다. 정호미선 1980년 5월 17일. 단 5글자와 하나의 날짜가 40년 넘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것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 이름을 소리내는 순간 주위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공유했다. 그것은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정호와 미선은 결코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잘 아는 이름이었고 동시에 오랫동안 입 밖에 내기를 꺼려온 이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이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선뜻 먼저 화제를 꺼내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이름은 곧 사라짐, 불운, 저주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번져나갔다. 그 이름. 혹시... 맞아, 그때 그 사람들이야. 40년도 더 지났는데 누군가는 손을 떨며 반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고 누군가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우물 속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 안에 여전히 무언가 더 잠들어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사실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한때 이 작은 어촌 마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1980년 늦은 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복할 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특히 미선은 인근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미인이었고 정호는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으로 누구에게나 신임을 얻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마을 회관에는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가득했다. 술과 음식이 오가고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어른들의 웃음이 뒤섞여 그날은 마치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된 듯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안에는 다림질하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신부가 아끼던 장신구도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문도 안에서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이 갑자기 어디론가 떠날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그날 이후 마을은 혼돈에 빠졌다. 가족과 이웃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주변 산과 바닷가를 샅샅이 뒤졌다. 군청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산속에서나 해변에서나 그들의 흔적은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혹시 두 사람이 함께 도망친 게 아닐까?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정호와 미선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말이었다. 그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꿔왔고 서로에게 헌신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분명 누군가의 원한을 샀을 거야. 왜 다른 이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작은 마을에서는 사소한 다툼도 크게 번지는 법. 하지만 살인을 의심할 만큼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도 있었다.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았어. 물이 말라버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들이 사라진 것도 결국. 사람들은 입을 닫았지만 속으로는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세월이 흐르며 사건은 점차 잊혔다. 부모 세대는 상처를 묻어두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아이 세대는 그 사건을 마치 괴담처럼 들으며 자랐다. 우물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고 사건은 기록으로조차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발견된 반지는 잊힌 기억을 강제로 되살려냈다. 반지를 손에 쥔 노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치 수십 년 전 그날로 돌아간 듯했다. 곁에 있던 아주머니가 낮게 말했다. 이 반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의 것이야. 결혼 날짜까지 새겨져 있잖아. 사라진 그날 그 반지를 끼고 있었을 거야. 사람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 부를 수 없었다. 메마른 우물에서 40여 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름.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마을의 어두운 비밀과 맞닿아 있는 증거였다. 그날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고 바닷바람도 평소처럼 불어왔지만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서늘해져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정호랑 미선이 누구야 하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마을은 다시금 오래된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다. 반지 하나가 열어젖힌 기억의 문은 결코 쉽게 닫히지 않을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1980년 5월의 환한 햇살과 함께 열렸던 결혼식이었다. 봄과 여름이 맞닿은 계절, 바다에서는 은빛 멸치떼가 몰려들었고 들판에는 보리이삭이 바람에 출렁거렸다. 그 시절 작은 어촌 마을에서 결혼식은 단순한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나누는 축제였다. 정호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이었다. 성격이 온화하고 성실의 어른들에게는 신뢰를, 동년배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였고 정호는 어려서부터 바다와 함께 자랐다. 어린 나이에 그물을 끌어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일을 도우며 가족을 지탱해온 그는 마을 어른들이 말하는 믿음직한 장남의 표본이었다. 미선은 인근 마을에서 이사온 집안의 딸이었다. 검은 머리칼에 흰 피부, 또렷한 눈매를 가진 그녀는 소문대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외모만으로 주목받은 것은 아니었다. 미선은 글을 읽고 쓰는 데 능숙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로 했을 때 모두 반가워했다. 이 마을에 다시는 오지 않을 귀한 인연이 왔다며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나무로 장식한 입구에는 색색의 천이 나부꼈고 흰 저고리와 검은 바지를 곱게 차려입은 남자들과 고운 한복 차림의 여자들이 줄지어 앉았다. 아이들은 신랑 신부 곁에서 장난을 치다가도 부모들의 눈치를 보고는 얌전히 서 있기도 했다. 술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터지고 노랫가락이 울려 퍼졌다. 그날의 풍경은 누구에게나 선명한 행복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단 사흘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결혼식 사흘 뒤 정호와 미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새벽녘 바닷바람이 아직 차가울 무렵 신부의 어머니가 딸을 보러 집에 들렀다. 결혼 후에도 가까이 지내던 사이라 작은 음식이라도 가져다 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다. 이웃들이 모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신혼부부가 막 사용하던 듯한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거실에는 접어놓은 담요와 반쯤 마신 찻잔, 부엌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 옷장에는 미선의 옷가지가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늘 아끼던 머리핀까지 놓여 있었다. 심지어 창문은 닫혀 있었고 신발장에는 두 사람의 신발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모두가 믿기 힘들었다. 이토록 갑작스럽게, 이토록 흔적 하나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가족과 이웃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낮에는 산을, 밤에는 바닷가를 뒤졌다. 횃불을 들고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이름을 목이 쉬도록 불렀다. 바닷가에는 등불이 줄지어 켜졌고 고깃배까지 동원되어 해안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조사했지만 범죄의 흔적은커녕 쌓은 자국조차 없었다.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사라진 것이었다. 혼돈 속에서 온갖 추측이 떠돌았다. 어떤 이는 둘이 몰래 도망친 게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호와 미선을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족을 소중히 여겼고 사랑을 숨기거나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다른 이는 마을 어딘가에서 원한을 산 게 아닐까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음산한 소문은 우물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았어. 물이 마른 것도 이유가 있지? 그 부부가 사라진 것도 결국 그 탓일 거야. 사람들은 낮에는 애써 부정했지만 밤이 되면 두려움에 떨며 그 소문을 곱씹었다. 결국 몇 주간 이어진 수색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경찰도 더 이상 단서를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지쳐 쓰러졌다. 남은 것은 사라진 두 사람에 대한 아픔과 결코 풀리지 않은 의문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사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흉터로 남았다. 시간이 약이라 했지만 누군가의 결혼식이 열리면 어김없이 그들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아이들에게는 사라진 신혼부부라는 괴담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난 오늘, 메마른 우물 속에서 발견된 반지는 모든 기억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결혼 날짜가 새겨진 그 금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의 잔해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오래된 의문과 마주해야 했다. 정호와 미선이 사라진 뒤 마을은 마치 거대한 입을 가진 괴물처럼 소문을 삼키고 또 뱉어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실한 단서는 사라졌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끝없는 추측과 상상력이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처음에 가장 많이 오간 말은 별표 둘이 도망쳤다. 별표는 것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밤마다 남쪽 항구에서 낯선 배를 봤다고 주장했다. 정호랑 미선이 그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을지도 몰라 이라며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해외로 몰래 빠져나가는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본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정호는 부모와 동생들을 두고 어디론가 떠날 사람이 아니었고 미선 역시 홀로 남을 어머니를 내버려두고 도망칠 성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설은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가장 손쉬운 설명처럼 퍼져갔다. 그와는 반대로 더 어두운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별표 살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별표라는 말이었다. 결혼식 날부터 정호를 곱게 보지 않던 몇몇 청년들의 시선, 미선을 흠모하던 이웃마을 총각들의 질투, 그리고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잡음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은근히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씨가 밤에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라며 뒷말이 돌았고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웃조차 피곤한 눈빛으로 서로를 경계했다. 누군가는 마을 어귀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를 증언했지만 경찰은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사람이 증발할 리 없다면 누군가 손을 댔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은 소문은 바로 저주받은 우물 이야기였다. 그 우물은 원래 마을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예전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흘러나와 모두가 사용했지만 1960년대 말쯤 갑자기 물줄기가 말라버렸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꺼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는 밤에 그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가 따라붙었고 어른들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곳을 외면했다. 그러던 중 신혼부부가 사라졌으니 사람들은 당연히 그 우물과 연결지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우물 속에는 오래된 원한이 깃들어 있다더라. 정호와 미선이 그 원한에 잡혀간 거다. 이야기는 점점 괴담으로 변해갔다. 아이들은 저녁 무렵이면 서로를 겁주며 부물 귀신 얘기를 했고 어른들은 겉으로는 부정하면서도 밤길에 혼자 그곳을 지나가기를 꺼렸다. 시간이 갈수록 진실은 더 멀어지고 오직 두려움과 소문만이 자라났다. 이 소문들은 단순히 두 젊은이의 행방불명에 대한 해석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관계까지 흔들어 놓았다. 도망설을 믿는 쪽은 가족들을 원망했다. 부모가 애들을 붙잡지 못했으니 도망친 거 아니냐, 살인설을 믿는 쪽은 서로를 경계하며 평생 쌓아온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저주설을 믿는 쪽은 점차 종교적 색채를 띠며 일부는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하기도 했다. 결국 40년의 세월 동안 이 세 가지 소문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떠돌며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누구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기에 오히려 소문은 더 강력한 힘을 얻었다.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그 소문을 입에 올렸다. 그렇게 정호와 미선의 이름은 현실이 아닌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메마른 우물 속에서 그들의 반지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 다시금 40년 전 소문들이 되살아났다. 도망쳤다던 말, 누군가 죽였다는 의심, 저주받은 우물에 관한 두려움. 반지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소문들을 다시 불러내는 불씨였다. 사람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설마 이게 진짜 저주의 증거일까? 아니야, 어쩌면 누군가 감춰둔 흔적일지도 몰라.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마을을 휘감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반지는 이제 단순한 발견물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정호는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성실한 청년이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삶이 고단했다.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혼자 살아가야 했다. 바닷가 마을의 삶은 늘 거칠고 메말랐지만 어머니는 굳세게 버텼다. 정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어머니의 등에 업혀 자라며 세상의 무게를 일찍이 체감해야 했다. 다른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뛰놀 때 그는 땔감을 주워오거나 물동이를 날랐다. 집에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또래보다 빨리 철들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늘 말했다. 저 아이는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다. 실제로 정호는 어려서부터 가게 일을 거들었고 장남의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졌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도왔다. 바닷바람에 시달리며 살던 집은 언제나 수선할 곳이 많았고 정호는 낡은 지붕을 기어 올리고 삐걱거리는 문짝을 고치며 자연스럽게 손재주를 키워갔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마을에서 인정받는 목수가 되었다. 누군가의 집에 가구가 부서지면 정호에게 맡겨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의 손은 늘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나무 부스러기가 박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손을 보며 안도했다. 그 손은 단순히 나무를 다루는 손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손이었기 때문이다. 정호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늘 이웃을 도우려 했다. 마을 할머니의 삐걱대는 의자를 새로 만들어 드리거나 어린아이의 책상을 고쳐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고마워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가난은 그를 따라다녔다.
다른 청년들이 멀끔한 양복을 맞춰 입고 장터에 나올 때 정호는 언제나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존경했지만 결혼 상대자로는 망설였다. 부모들은 속으로 계산했다. 저 아이와 혼인하면 우리 딸이 고생할 게 뻔하다. 정호는 이를 잘 알았기에 마음을 품어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새벽녘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다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힘겹지만 정직한 노동 속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머니를 위해 저녁상을 차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목마를 깎아줄 때 그는 가난조차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정호를 따랐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과 함께 연을 만들거나 나무배를 깎아주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노는 동안 정호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배는 파도 위를 떠다니며 아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아이들은 그를 정호 형이라 불렀고 어른들은 저 청년은 언젠가 크게 될 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호에게는 늘 상처처럼 남은 말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뒷말을 했다. 저 집은 남자가 없으니 기댈 기둥이 없어. 정호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바로 그 기둥이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그는 낮에는 목수 일을 하고 밤에는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그런 정호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희망은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한 사람, 바로 미선이었다.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삶에도 빛이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호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가장 부유하다는 말이 은근히 돌았다. 정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한 목수의 삶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성실과 온화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한 청년의 초상화였다. 그가 만든 나무 의자와 작은 책상들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 물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를 떠올렸다. 그런데 그토록 성실했던 한 청년이 결혼 사흘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그 청년 정호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미선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어촌 마을에서 가장 번화한 길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잡화점의 막내딸이었다. 잡화점은 쌀과 소금,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곳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렀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소식을 주고받았고 때로는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미선은 언제나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외모는 눈길을 끌만했다. 검은 머리칼은 바닷바람에도 매끈하게 흩날렸고 눈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단순히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고운 말씨를 건넸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잡화점 앞에서 신발이 헤어진 아이가 망설이며 서 있으면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작은 고무신을 꺼내 내밀곤 했다. 장부에는 외상이라고 적혔지만 그 빚은 결코 받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기 마을의 꽃이라 불렀다. 그러나 집안의 기대는 달랐다. 미선의 아버지는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언제나 체면을 중시했다. 새 아들을 장가 보내고 마지막으로 남은 막내딸에게는 더 큰 기대가 쏠렸다. 미선이는 적어도 도시에서 온 신랑을 맞아야 한다. 장차 잡화점을 더 크게 꾸려갈 수 있는 집안에 시집가야 한다. 이런 말들이 집안 어른들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 미선의 미래는 부모의 계산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계산으로 다스릴 수 없었다. 어린 시절, 미선은 잡화점 뒤뜰에서 정호와 함께 뛰놀곤 했다. 정호가 만들어준 작은 나무 인형을 품에 안고 웃던 기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성장하면서도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았다.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미선은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따뜻했고 손은 누구보다도 믿음직스러웠다. 그러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미선의 어머니는 날카롭게 눈치를 챘다. 너, 그 집 아들과 자꾸 만나는 거 아니니? 한마디에 미선은 얼굴이 붉어졌고 그날 밤 방 안에서 오래도록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너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너를 가난에 묶어둘 수는 없어. 그 아이가 아무리 성실하다 해도 가난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야.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잡화점에서 일하다가도 창밖으로 들려오는 톱질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바닷가를 거닐 때면 우연히 정호의 그림자를 찾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의 슬픔이 숨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정호랑 미선이가 서로 좋아한다더라 속삭임이 번질수록 집안 어른들의 반대는 더 심해졌다. 일부는 두 사람을 응원했지만 대다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들이야 마음이 그렇다 해도 결국은 집안 문제야.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미선은 갈등 속에서 자랐다. 한쪽에는 가족의 기대와 체면, 다른 한쪽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다. 낮에는 잡화점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밤이면 혼자 등불 앞에서 일기를 썼다. 종이 위에는 늘 같은 이름이 적혔다. 정호.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만약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면 지라는 문장이 따라붙곤 했다.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 풍족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늘 허전했다. 사람들은 미선을 향해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원한 것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따뜻한 한 청년과의 소박한 미래였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호와 함께 서기로 결심했다. 그 길이 고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마을에는 오랜만에 경사가 찾아왔다. 정호와 미선의 결혼 소식은 반대와 논란을 뚫고 결국 성사되었다. 두 집안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굳은 의지 앞에서 어른들도 더 이상 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진심이 가득 담긴 잔치였다.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은 잡화점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대나무 기둥에 흰 천을 걸어 작은 천막을 세웠다. 돼지를 잡아 푹 끓인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갓 지은 흰 쌀밥 냄새가 골목길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은 종이로 만든 꽃 장식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정호는 검은 양복을 빌려 입었다. 그의 손에는 거칠게 일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듬직한 신랑의 모습이었다. 미선은 흰 한복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꽃 장식을 꽂았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 하나가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다. 결혼식은 단출하게 진행되었다. 마을 어르신이 주례를 맡아 두 사람에게 평생을 함께하라는 덕담을 건넸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아이들은 신랑 신부 주위를 빙빙 돌며 노래를 불렀다. 그날의 분위기는 마치 온 마을이 한 가족이 된 듯 따뜻했다.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관에서 온 촬영사가 셔터를 누르던 순간 미선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정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환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시련을 이겨낸 기쁨이 담겨 있었다. 지금도 마을 잡화점 벽에는 그 흑백 사진이 걸려 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은 여전히 젊고 눈빛은 여전히 반짝인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밤, 마을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다. 바다는 괴물처럼 울부짖었고 빗줄기는 지붕을 뚫을 듯 쏟아졌다. 천둥은 사너리를 갈라놓을 듯 요란했고 번개는 마치 세상을 둘로 가르듯 마을을 번쩍 비추었다. 사람들은 문과 창문을 굳게 닫고
떨리는 손으로 초를 붙들며 그 밤을 버텼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어머니의 품에 매달렸고 노인들은 옛 이야기를 읊조리며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이후 정호와 미선은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혼살림을 차린 작은 초가집은 비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혼수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새로 짠 나무 장롱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곱게 접힌 한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보따리와 쓰다 남은 실과 바늘, 그리고 신부가 읽다 만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두 사람이 나누다 남긴 막걸리 잔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어 마치 방금 전까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다. 아침이 되어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서도 기별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혹시 폭풍을 피해 친척 집에 간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다. 가족과 이웃은 등불을 들고 바닷가와 산길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두 사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모래사장에는 폭풍이 남긴 조개 껍질과 해초만 널려 있었고 산길에는 흙이 쓸려 내려와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 특히 미선의 어머니는 매일같이 잡화점 앞에서 바닷길을 바라보았다. 곧 돌아오겠지? 우리 미선이가 중얼거리며 손에 쥔 손수건을 떨구곤 했다. 그녀는 밤마다 집안의 흑백 사진을 꺼내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정호의 어머니는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밤새도록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부름은 허공을 메아리칠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손등은 기도하다 생긴 상처로 피가 배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등불을 들고 다시 한번 수색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가져온 것은 빈손과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그 무렵부터 사람들은 사라졌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신혼부부가 폭풍우 속에서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에도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쑥덕이며 알 수 없는 소문을 만들어냈다. 결혼식의 환희와 웃음은 그렇게 단 사흘 만에 비극으로 바뀌었다. 사진 속의 밝은 미소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현실 속 두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날을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도 잡화점 벽에 걸린 사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곤 한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호와 미선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다. 비바람이 멎은 다음 날 아침, 잡화점 앞에는 울음소리와 웅성거림이 뒤섞였다. 결국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했다. 형사 2명과 순경 4명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일제히 길가에 늘어서서 그들을 따라갔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신혼집에 들어서자 곧장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집은 작고 소박한 초가였으나 방 안에는 새로 마련한 혼수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롱 안에는 미선의 한복과 얇은 이불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고 작은 탁자 위에는 막걸리 잔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잔 속에는 아직도 희미한 술 향이 남아 있어 마치 두 사람이 방금 전까지 웃으며 대화를 나눈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부엌에는 반쯤 먹다 남은 김치와 나물 반찬이 있었다. 경찰은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싸움이나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형사는 창문 틀과 문고리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다. 이상합니다. 문은 억지로 열리거나 파손된 흔적이 없습니다. 창문도 마찬가지고요. 순경 1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발자국을 찾았으나 방 안은 폭우 때문에 들어온 물로 이미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바닥에 남아있던 것은 젖은 흙과 비에 부른 나무 냄새뿐이었다. 집 앞마당도 살폈다. 그러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땅바닥은 온통 진흙탕이었고 발자국은 무수히 뒤엉켜 있어 어느 것이 누구의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형사들은 서로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에서 숨죽이며 경찰의 조사를 지켜보았다. 혹시라도 경찰이 집안 어딘가에서 단서를 찾아내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염주를 굴리며 기도했다.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숨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조사가 끝났을 때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범죄의 흔적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실종으로 판단됩니다. 그 말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별표 흔적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별표라는 질문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정호의 어머니는 형사에게 매달려 울부짖었다. 제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어디든 가서 찾아주세요. 산속이든 바다든. 하지만 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선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소리쳤다. 이게 무슨 수사요?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잖소.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경찰은 주변 산길과 해안을 수색했다. 순경들은 등불을 들고 해안선을 따라 걸었으나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도 발견하지 못했다. 산길은 지늘기 쓸려내려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발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릴 뿐 실종된 부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자 수색은 중단되었다. 경찰은 추가 제보 없이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마을을 떠났다. 남겨진 것은 침묵과 허무뿐이었다. 두 가족은 절망에 빠졌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 속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바닷가로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린 것 아니겠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흔적조차 없는 게 더 이상하다며 음모를 의심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두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한 경찰의 무능은 사람들의 불신을 키웠고 남은 가족들의 울부짖음은 매일같이 바닷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신혼집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서 있었고 그 안의 혼수품들은 주인을 기다리듯 그대로 남아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초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와 뇌성을 가르며 내리꽂히는 번개는 누구도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그러나 잡화점 근처에 살던 칠순 노인 박 씨는 달랐다. 그는 허리가 굽은 채 오래된 등잔불을 들고 마당에 나왔다. 빗물이 지붕에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는 소와 닭장을 확인하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잠깐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박 씨는 그 찰나의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젊은 남녀였고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발걸음은 분명 마을 뒤편 숲으로 이어졌다. 박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건 정호와 미선이 아닌가. 하지만 다음 순간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노인은 한동안 귀를 기울였다. 빗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천둥과 빗물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대화소리 혹은 울음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박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미 귀가 어두워진 나이였기에 스스로도 믿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의 기묘한 감각은 오래도록 그에게 남았다. 며칠 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박 씨는 망설이다가 증언을 내놓았다. 그날 밤 분명히 두 젊은이가 숲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지요. 제 눈엔 정호와 미선 같았습니다. 형사는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자세히 물었다. 혹시 어디까지 가는 걸 보셨습니까? 또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까?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번개가 비칠 때 잠깐 본 게 전부였지요. 그 후론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이 증언은 즉시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수근거렸다. 숲으로 갔다고?
거긴 오래된 우물이 있는 곳 아니던가. 우물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전에 내려오길 수백 년 전 그 우물에서 원혼이 떠돈다고 했고 아이들이 밤늦게 다가가면 병에 걸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은 되도록 그 근처를 피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굳이 그쪽으로 향했다니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박 씨의 증언을 고지곳대로 믿었다. 노인네가 평생 거짓말 한 적 있던가? 본대로 말했을 게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폭풍우 속에서 제대로 볼 수 있었겠어? 헛거들 본게지.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면서 마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정호의 어머니는 노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왜 숲으로 갔겠어요? 누가 시킨 게 분명해요. 혼자서 그 길을 택할 리 없어요. 반면 미선의 아버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무래도 정호가 우리 딸을 데리고 도망가려 했던 게야. 폭풍우가 심하니 아무도 눈치 못 챌 거라 생각했겠지? 경찰은 이 증언을 근거로 숲과 우물 주변을 집중 수색했다. 순경들은 장화를 신고 진흙길을 헤매며 우물 근처 풀숲을 헤쳤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빗물이 불어나 검은 물결만 넘실거릴 뿐이었다. 밧줄을 내려 철제 양동이를 담갔지만 돌아온 것은 탁한 물과 진흙뿐이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러나 바닥에서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이후 박 씨의 증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퍼져나갔다. 하나는 정호와 미선이 스스로 숲으로 향했다는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끌고 갔다는 소문이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어느 쪽이든 공포를 키우는데 충분했다. 특히 우물의 이름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자 아이들은 밤마다 울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 씨 자신도 괴로움에 시달렸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다가갔더라면, 두 사람을 붙잡아 세웠더라면 후회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탓할 수는 없었다. 그 밤의 폭풍우는 누구라도 집 밖으로 나서기 두려운 밤이었으니까. 결국 그의 증언은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미스터리만 남겼다. 정호와 미선이 사라진 직후 마을은 눈에 띄게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집집마다 문을 꼭 닫고 창문을 2번씩 확인하며 밤을 지새웠다. 특히 두 집안, 정호의 어머니와 미선의 아버지, 그리고 양가의 친척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호의 어머니는 슬픔과 걱정 속에서 우리 아들을 납치한 것이 분명하다. 미선의 집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중얼거렸다. 반면 미선의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정호가 우리 딸을 데리고 도망가려 한 게야. 우리가 그들을 막지 못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의견이 나뉘었다. 일부는 두 사람이 단순히 가출의 외지로 떠났을 것이라고 믿었다. 젊은 사랑이 부모의 반대로 좌절되었으니 스스로 길을 택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동정했다. 이들은 밤마다 숲과 우물 근처를 살펴보며 혹시라도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사라진 흔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불길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특히 정호와 미선이 향한 숲과 우물 주변이 오래전부터 악령과 원혼이 깃든 장소로 알려진 탓에 그곳에 끌려가 어떤 재앙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다. 마을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자주 절대 밤에 우물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고 어른들 역시 무심코 그 우물 근처를 피했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본 두 그림자를 떠올리며 그들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그 결과 마을은 서서히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쪽은 사랑하는 이들이 스스로 떠난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안전을 믿으려 했고 다른 쪽은 미스터리와 공포에 사로잡혀 사건을 해석했다. 정호의 집과 미선의 집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서로의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에도 긴장과 의심이 섞였고 친척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화합을 시도하려 하지 않았다. 날이 지나면서 사건의 진실을 찾으려는 경찰 조사도 한계를 드러냈다. 증거는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목격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고 폭풍우 속에서 본 것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은 신빙성을 잃기도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소문과 추측에 의지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도망쳤다,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 우물의 저주를 받았다는 세 가지 설이 교차하며 마을을 장악했다. 정호의 어머니는 매일 밤 울면서 아들의 안위를 기도했다. 저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누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떨렸다. 반대로 미선의 아버지는 분노와 무력감에 사로잡혀 밤마다 숲 근처를 헤매며 눈에 띄는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폭우와 진흙길, 숲의 깊은 어둠은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지쳐 집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마을 전체의 심리를 뒤흔드는 미스터리가 되었다. 아이들은 밤마다 두려움에 떠는 법을 배웠고 어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공포를 공유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사람들은 우물 근처를 피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그날 밤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세월이 지나면서 두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한쪽은 아들의 안전을, 다른 쪽은 딸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긴 세월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명확한 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숲과 우물, 그리고 폭풍우 속에서 사라진 그날 밤의 기억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게 남아 마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 했다. 결국 사건의 미스터리는 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양분했고 신뢰와 유대는 오래도록 회복되지 못했다. 사람들은 밤마다 우물과 숲을 떠올리며 누가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고민했지만 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2024년 여름, 전라남도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서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비밀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놀던 오래된 우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반짝이는 물체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처음에는 돌멩이거나 폐기된 금속 조각일 거라 생각했지만 주민들은 곧 그것이 오래된 금 반지임을 알아차렸다. 줄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끌어올리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경악과 놀라움으로 고정되었다. 그 금반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표면에는 녹이 슬고 모서리는 미세하게 닳아 있었지만 안쪽에는 아직도 선명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호미선 1980년 5월 17일. 마치 시간이 멈췄던 순간이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주민들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몇몇은 저절로 손을 잡았다. 과거 40년 전 어린 시절 목격했던 사건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우물 주변에서 자란 주민들은 그날 밤을 기억하려 애썼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둠 속 두 젊은이의 발자취, 우물 근처의 물결과 바람, 그리고 한밤중의 긴장감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마침내 경찰이 출동하여 우물을 조사했다. 반지 옆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물체, 낡고 부서진 레이스 조각은 마치 미선의 웨딩드레스 일부처럼 보였다. 세월이 흘러 썩어버린 레이스 조각은 손끝에서 부스러지며 그 위에 남아있는 섬세한 패턴이 오랜 시간 동안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것이 미선과 정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감정은 복잡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숨죽이며 과거를 되짚었다. 어린 시절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은 조용히 우물가를 바라보며 그날 밤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안타까움을 다시 떠올렸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 작은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이 모든 의문과 긴장을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누군가는 반지를 손에 쥐고 과거의 장면을 상상했다. 폭우가 내리던 그 밤, 젊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우물가를 지나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설렘,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뒤섞였을 것이다. 주민들은 그들의 사랑을 상상하며 세월 동안 감춰졌던 인간 감정의 깊이를 느꼈다. 우물 주변의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지만 동시에 과거의 열기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바람에 섞인 소금 냄새, 빗물에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와 돌의 향기가 서로 뒤엉켜 마치 시간의 층을 쌓아 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단순한 우물이 아닌 수십 년의 비밀을 품고 있는 장소임을 깨달았다. 반지를 처음 발견한 아이들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금빛 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일 때 그 작은 빛조차 세월의 무게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아이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았다. 그들 눈에는 반지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마을의 역사와 사랑, 그리고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비쳤다. 주민들은 우물가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일부는 서로에게 과거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일부는 혼자서 눈을 감고 그 시절을 상상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금반지 하나와 작은 레이스 조각이 이렇게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외감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우물가의 풍경은 평범한 마을의 여름날이었지만 동시에 수십 년의 세월과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장면이 되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금반지, 비에 젖어 흐물거리는 레이스, 그리고 떨리는 손과 눈물 흘리는 눈동자들.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살아있었다. 정리하자면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전의 사랑과 사라짐, 그리고 세월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증거였다. 우물가에서의 발견은 마을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순간이자 인간 감정의 깊이를 새삼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반지를 바라보는 순간 누구나 숨을 죽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다. 금반지가 발견된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자 주민들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이야기가 다시금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기억, 사랑과 상실, 불안과 희망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 가운데 가장 깊은 감정을 느낀 이는 바로 정호의 노모였다. 이제 거의 90세에 다다른 그녀는 허리 굽은 채 집 앞마당에 앉아 금반지를 바라보았다. 손끝은 떨렸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주름마다 지난 세월의 고통과 기다림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4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젊었던 정호가 결혼 후 며칠 만에 사라졌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절망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반쪽만 살아있는 듯한 공허함 속에서 계속되었다. 정호의 어머니는 금반지를 손에 쥐며 눈물이 흘렀다.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녹이 배어있는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다. 그 반지가 40년 동안 그녀가 꿈속에서만 바라던 아들의 손에 남아있던 약속의 증거라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해졌다. 눈앞에서 빛나는 반지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드디어 기다림이 끝났구나. 이제야 너희가 남긴 흔적을 찾았군. 마치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처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감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스며들어 눈물은 흐르지만 웃음도 터지지 않았다. 오랜 세월 동안 묵혀온 상실의 아픔, 매일 밤 정호와 미선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던 시간들이 모두 반짝이는 금반지 하나로 되살아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기억을 되새겼다. 어린 시절 폭풍우 속에서 우물 근처를 지나던 젊은 연인을 목격했던 이들은 갑작스러운 발견 앞에서 놀람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 한 노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그날 밤이 조금 이해되겠구나. 우리가 어쩌면 놓쳤던 모든 진실이 여기 있군. 주민들은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을 바라보며 과거를 다시 떠올렸다. 폭우가 몰아치던 그 밤, 어린 눈으로 봤던 정호와 미선의 모습,
그리고 우물 주변에서 들리던 물소리와 바람소리까지도 생생히 기억났다. 마치 시간의 벽이 사라지고 그 순간이 다시 현실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다. 정호의 어머니는 반지를 꼭 쥔 채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막 숨을 내쉬며 40년 동안 쌓인 고통과 상실을 조금씩 놓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변 주민들은 조용히 그녀를 둘러싸며 말없이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마을 전체가 함께 느낀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세월을 건너온 인간적 연대감과 이해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을 젊은 날의 기억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정호와 미선이 마지막으로 나눈 약속, 그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순간이 그녀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발견한 금반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과 감정, 그리고 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주민들은 저마다 눈물을 훔치며 과거를 상기했다. 금반지를 발견한 날, 마을의 공기는 조용하면서도 묵직하게 진동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실과 사랑, 희망과 절망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순간을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말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계속되었다. 정호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금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드디어 너희를 찾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인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함 속에 깊은 평화가 스며 있었다. 금반지 하나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 사랑과 상실, 그리고 인간의 깊은 감정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경애와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금반지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세월 동안 묻혀있던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주었다. 폭우와 어둠 속에서 사라졌던 젊은 연인, 그리고 그들의 흔적이 마침내 다시 나타난 순간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오랜 세월 함께 느껴온 감정의 절정이었다. 미선의 언니, 미정은 금반지를 손에 쥔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스러운 동생을 보호하려 애쓰던 그녀는 40년 전 폭우 속에서 사라진 미선을 잊지 못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다마 동생은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라며 마음을 달래왔다. 하지만 오늘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을 보고 모든 현실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자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게 정말 우리 동생 거였나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금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상상했다. 동생이 입었던 웨딩드레스의 레이스, 함께 나눈 사랑의 약속, 그리고 폭우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려 했던 마지막 순간까지. 미정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끼며 마음속 깊은 슬픔과 안도감을 동시에 경험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폭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살아나며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스터리와 불안이 금반지 발견과 함께 해소되는 듯했다. 한 노인은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다.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진실. 이제야 조금 보이는구나. 주민들은 금반지와 웨딩드레스 조각을 보며 젊은 연인의 마지막 여정을 상상했다. 폭우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우물 근처로 향했던 모습, 그날 밤 들려왔던 바람과 물소리,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두 사람만의 고요한 순간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40년간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 속 진실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경찰의 한 수사관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희가 발견한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은 단순한 유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이 우물 근처로 갔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하며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수사관에게 모였다. 미정은 금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정호의 어머니도 손을 떨며 반지를 꼭 쥐었다. 수사관은 이어서 말하였다.
이 금반지와 조각된 레이스는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그날 밤 폭우와 지형의 영향으로 우물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방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40년 전의 상실감과 고통이 되살아나면서도 동시에 오래된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드러나자 안도와 슬픔이 공존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십 년간 서로에게 쌓였던 의심과 분열을 조금씩 내려놓는 듯 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언니이자 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다. 동생, 이제야 우리가 널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이 조금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호의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기다리던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흔적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금반지를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한 상실과 희망을 공유했다. 폭우 속에서 사라진 젊은 연인,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발견된 단서들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주민들에게 지난 세월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사랑과 연대감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함께 느낀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슬픔, 안도, 회한, 사랑이 뒤섞인 채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금반지와 웨딩드레스 조각은 단순한 물리적 증거가 아니라 세월을 건너 인간의 깊은 감정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정은 금반지를 손에 쥔 채 낮게 중얼거렸다. 동생, 이제야 너희의 이야기를 마주할 수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이제 너희를 이해하고 기억하며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폭우 속에서 사라진 두 사람의 사랑과 희생을 함께 느끼며 마침내 40년간 이어진 의문과 상실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금반지 하나가 이 작은 마을 전체의 감정을 다시 연결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진실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2024년, 경찰은 1980년 사건의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건 파일은 먼지와 세월의 흔적에 덮여 있었지만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의 발견으로 인해 다시금 빛을 발하게 되었다. 당시 조사 자료, 목격자 진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회상 기록까지 다시 검토되면서 사건의 진실에 조금이나마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경찰 측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한 가지는 정호와 미선이 스스로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살려 했다는 가능성이었다. 사랑과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듯 집을 떠났지만 폭우가 쏟아지던 날 밤, 우물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은 그들의 마지막 흔적일 뿐이며 실제로 두 사람은 의도치 않게 비극적인 상황에 놓였을 수 있다. 또 다른 가설은 더 음울했다. 사건 당시 마을에는 두 사람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이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혹시 마을 내 누군가가 그들을 해치고 우물에 시신을 숨긴 뒤 흙으로 덮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긴 세월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금반지와 웨딩드레스 조각 외에는 어떠한 물증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 사건을 회상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떠난 거야. 하지만 왜 그날 밤 아무도 못 찾았을까? 한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누군가가 그들을 해쳤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 우물은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으니까 한 여성 주민은 몸을 떨며 답했다. 이처럼 사건은 여전히 여러 가능성 속에 놓여 있었다.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은 진실의 한 조각일 뿐 전체 이야기를 밝히기에는 부족했다. 수사관들은 우물 주변을 조사하고 토양 샘플과 주변 지형을 분석했지만 두 사람의 행방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호의 어머니는 손에 금반지를 꼭 쥐고 있었다.
40년간 기다려온 끝에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확실함과 슬픔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흔적을 찾았구나. 하지만 너희는 어디에 있는 거니? 미선의 언니 미정 또한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수십 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상실감을 다시 마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미스터리와 함께 희미한 안도감과 이해의 감정이 동시에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 또한 조용히 우물을 둘러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폭우 속에서 사라진 젊은 연인의 모습, 그날 밤 들려왔던 바람과 물소리,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두 사람만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머릿속에서 재현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다.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우물은 고요히 서 있었고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은 단지 오래전 사건의 작은 증거일 뿐이었다. 경찰과 주민들은 여러 가능성을 마음속에 담은 채 사건의 진실을 상상하며 각자의 결론을 내렸다. 누구도 40년 전 폭우 속에서 사라진 두 젊은 연인의 마지막 순간을 완전히 알 수 없었고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은 그저 오래된 기억과 감정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남았다. 마을은 그날 이후에도 조용했지만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사건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정호와 미선이 남긴 사랑과 희생, 그리고 40년간 이어진 기다림과 미스터리는 마을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으로 남았다. 하지만 금반지와 레이스 조각이 증명하듯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지나도 사랑과 기억, 그리고 미스터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긴다.